자, 오늘 오전에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중요한 헌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마 2024-1번이죠. 작년 첫 번째 이 탄핵 소추가 됐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4대4로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전원일치의 기각이 나올 줄 알았더니 4대4인데요. 이 중에서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다 사실은 민주당 쪽 사람들입니다. 문영배, 이미선은 문재인 대통령 추천이었고 정정미는 김명수, 정계선은 민주당. 이 네 명은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형두, 그다음에 김복형, 조한창, 정형식 이들은 다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4대4로 엇갈렸습니다. 근데 6명 있어야지만이 이제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4대4로 기각이 됐는데요. 자, 이번에 제가 결정문을 보니까 결국은 2인 체제의 방통위 운영이 과연 합법이냐 아니냐. 즉 이번에 인용한 측에서는 뭐냐면 그거는 법 취지를 볼 때 2인 체제는 안 된다. 5인으로 해야 된다는 게 법 취지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기각을 한 분들은 야, 법문대로 해석해. 거기 있는 대로 해석해야지. 제적이잖아. 제적이면 있는 적을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따져서 해야지. 왜 그걸 확대 해석해? 라는 걸로 좀 갈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결정에서 4대4로 나뉜 걸 봤을 때 네. 헌법과 법률의 해석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정파적으로 갈려 있는 것이 아닌가. 갈렸죠. 그죠? 예, 그런 그 진영에 의한 좀 그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74일 걸렸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결국에는 그 방통위법 13조 2항 그 제적위원회 의미를 뭘로 볼 거냐. 그렇죠. 결국엔 그거 하나가 핵심 쟁점이고 나머지는 어차피 다 안 되는 주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길어야 한두 달이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게 왜 지금까지 이렇게 길어졌느냐. 결국에는 9월 달부터 국회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네.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줄기차게 빨리 후임 추천해서 의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시간을 끌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시화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네. 하면서 또 이제 후임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이런 그 방통위원장과 같은 행정기관장의 공백이 빨리 해소될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대4로 의견이 갈렸는데 지금 이제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방통위법 13조 2항의 제적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제적위원이 있으면요. 그렇죠. 회의를 소집했을 때 그 제적위원들한테 통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제적이라는 게 한자로 적이 있다는 적을 거 두고 아닙니까? 있는 문자 있을 그대로예요. 때. 네. 제적인데 어쨌든 그 제적위원에게 우리가 회의를 개최할 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절차적인 적법성을 갖출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명단에도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통지를 하죠? 이것부터가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이 해석에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은 앞뒤가 꼬이는 겁니다. 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통지를 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고 거기에서 제적위원회 과반수를 이끌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인용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이게 결국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있는데 네. 2명만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2명이 개최해서 2명이 찬성해가지고 의결할 수 있게 하면은 그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취지가 깨진다 이겁니다. 네. 뭐 취지를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법문에는 제적위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통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불비하게 된 것을 뭐 앞으로 개선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제적위원의 의미를 굉장히 확장해서 마치 2인 체제에서는 의결할 수가 없고 그것은 적법하지 않아서 심지어 그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기관장에 대한 파면 사유까지 된다.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대단히 논리적으로 많은 비약이 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조계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와 또 비판이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헌법재판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3명을 임명 안 한 게 그 지금 대통령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최민희를 문제가 있어 갖고 대통령 임명 안 하고 후임자를 임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민주당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요 작년에 이제 그 감사원장 뭐 중앙지검장 막 탄핵한 이후 국회 추천 막 안 했잖아요. 네. 사실상 그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네.
그때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방통위원도 최민희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뭐 최민희보다 더 뭐한 사람을 갖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오히려 방통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다 해갖고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을 통해서 이 숫자라도 이런 식으로 의결이 가능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며칠 만에 그때 이틀 만이죠? 이틀 만인가 네. 그렇죠. 이틀 동안 저거를 이제 2인 체제에서 의결을 했다 해서 저걸 한 건데, 근데 참 저는 이 결과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도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민주당이 일관되게 그 방통위원들을 그 5인 체제로 운영하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면 또 얘기가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때 자기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때는 뭐 아니라고 해놨다가 또 그 다음에 가서는 또 뭐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뭐 이런 거고요. 근데 4대4로 갈리는 거 보면서 야, 헌재도 완전히 좀 뭐 진영에 의해서 그 양분돼 버린 게 아닌가. 참 우리 사회의 어떤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관심은 지금 일단 이 이진숙 그 위원장이 내렸던 방송문화진흥원하고 KBS 이사 같은 경우에 지금 행정법원에서 특히 방문진 같은 경우는 무효다라고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헌재에서는 2명으로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왜 법원은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럼 이거 앞으로 이게 혼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 방통위의 의결의 효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대법원에 가서 결국엔 다 통합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텐데요. 그렇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재에서도 결국에는 2인 체제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어쨌든 4대4로 갈렸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게 하급심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정말로 이건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네. 그다음에 대법원의 이제 소부는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렇죠. 그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이 결론에 동의를 못하겠다라고 해서 끝끝내 합의가 안 되면은 전원합의체로 갑니다. 그러면은 상당 기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사실은 헌재가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가닥을 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평일을 거쳐서 예를 들면 4대4가 아니라 5대3이라든가 6대2라든가 이렇게 좀 그 설득을 통한 의견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 어느 분들이 인용 의견을 냈고 어느 분들이 기각 의견을 냈는지를 보면서 생각 외로 지금 헌법재판관의 구성은 굉장히 진영화되어 있는 느낌을 준다라는 맞아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정권이 사실은 지난번 박근혜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탄핵으로 바뀌면서 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균형이 깨져 버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 2명이 문재인 때 임명했던 사람들이 임기가 만료가 돼요. 그러면 지금 대행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요, 자칫하면 다음 정권에서 임명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자칫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정권을 연장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네.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이제 좌파 그렇죠. 저걸로 되는 거예요. 예, 오늘 4대4인데 그때 4월 18일에 저기 임기가 차는 분들이 누구는 거죠? 문영배, 이미선입니다. 이미선. 근데 그 두 분 다 진보예요. 둘 다 이번에 저 예. 인용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최상목 대행이 적극적으로 저는 이 임명 권한을 저는 행사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예, 이거 행사해서 헌법재판소로 한 번 구성이 되면 6년을 갑니다. 6년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최상목 대행께서 이 부분은 이 4월 18일 되기 전에 이 두 사람을 지명을 해서 반드시 임명을 해서 이 균형점을 맞춰줘야 나중에 정권이 바뀌든 아니든 간에 어쨌건 지금 헌재가 지금 보시면 알지만 4대4로 쫙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저는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보니까 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이제 헌법재판소 심리도 시작을 했던데, 아니 황당한 게 아니 팩트를 갖다가 철회를 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이 2024 헌나 1이 이제 결정이 나왔는데 네네. 헌나 9까지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언제 다 판단할지, 그리고 이 직무 정지되어 있는 공무원들 대부분 다 기각 또는 각하일 텐데 네. 이분들 언제쯤 다시 직무가 재개될지 그것도 참 걱정인데, 네. 지금 사실은
그 과거에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할 때도 273일 동안 직무가 정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끝끝내 사실관계 특정을 못 해가지고 일부 네. 소추 사유는 각하됐잖아요. 맞아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 또 그런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려고 하고 네.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음. 기껏 그 소추 의결서에 내란죄라고 잔뜩 집어넣어 놓고 네. 헌재 가서는 그 주장을 안 하겠다라고 네. 해서 또 국민적인 논란을 불러오고 여러 가지 역풍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국회 소추 대리인단이 정말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대로요. 그냥 뭐 그러게 말입니다. 소위 솔직히 꼴리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마구 그냥 해서 하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